오늘 유통제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재관 의원님이 주최하시고 박관계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김남금 의원님, 권як임 의원님, 오세희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이 공동 주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상생제조연합회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간담회를 주최하신 이재관 의원님이십니다. 조정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준 단국대학교 정현석 경영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하실 산업통상부 이기봉 중견기업 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청일 상색협력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개발원의 이진국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의 변성준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위의 황영민 소상공인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시승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빨리 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법적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조정식 대통령님 그 정무 특보이신 거 잘 아시죠? 예. 다른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상당히 무게감 있게 앞으로 추진될 거라는 좀 확신이 들고요. 오늘 정현승 또 경영대학원장님, 단국대 경영대학원장님께서 또 발제까지 이렇게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통시장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 토론하려고 하는 그런 PB 상품, 그렇게 그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러면서 어떤 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는 또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면 좋은데 일부 그 단가라든지 그 과정에서 왜곡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오늘 논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토론회가 준비가 됐고, 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논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정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유통제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 자리인데, 제가 또 이재관 의원님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여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재관 의원님, 네, 감사드리고, 또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 또 계십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한경희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와 또 중기벤처부 또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나와주셨고, 또 오늘 뜻깊은 발제 맡아주신 우리 정현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님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에 대한 오늘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대형 유통사가 이 PB 상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알고리즘을 좀 조작을 한다라든가 또 내지는 운영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PB 상품이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어떤 기획력이나 그다음에 판로 지원, 또 마케팅 능력 이런 역량 이런 것들과 또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의 아주 제품력 이 결합이 된 아주 협력적인 모델인데 이러한 모델이 유통과 제조에 있어서의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서로의 관계가 어떤 일방 통행식의 또는 갑을 내지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파트너십이 될 때 저는 이 PB 생태계나 우리 유통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또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점검도 하고 앞으로 PB 생태계와 유통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각 정부 부처와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재건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만큼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잘 마련이 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또 국회에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경희 상생제조연합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회장 맡고 있는 한경희입니다. 오늘 유통제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이재관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이정문 의원님, 김남금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 오세희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그리고 조정식 의원님, 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유통제조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여러분께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도 따뜻한 인사 전합니다. 저는 제조 현장에서 수많은 땀방울을 지켜보며 제조업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 유통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국가 경제의 실물 지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임을 실감해 왔습니다. 저는 PB 시장의 확대를 유통사에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조사에게는 공장 가동률, 재고라는 양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필요에 충족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익 배분 구조나 비용 부담 등에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유통 제조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성장의 성장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주체를 향한 규제 중심의 논의보다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중소제조사가 단순한 공급을 넘어 독자적인 R&D 역량과 기획력을 갖춘 인사이드 파트너로서 유통사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유통과 제조업은 플랫폼, 소비자, 물류, 모든 참여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희생이 아닌 데이터와 물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공급망 전체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상생형 협력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산업의 미래를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 중소제조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건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유통사와 제조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조와 유통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보완점을 찾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관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균형 잡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증 사진이 필요하시거든요. 오셔서 사진. 카메라 봐주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유통과 제조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죠. 유통과 제조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파이팅! 이재관 의원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경희 회장님을 발표를 듣겠습니다. 정연석 당국대 경영대학 원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정연성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 PB인데 저는 이제 전공을 유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발제를 요청받았을 때 사실 내용을 보니까 좀 이렇게 단순한 규제보다는 앞으로 상생을 위한 그런 체질 개선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떤 문제 제기 그런 부분이 제가 공감을 해서 사실 발제를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유통 시장에서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 한쪽 측면의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시간을 두고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의 방향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발제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규제를 넘어서 상생이다 이렇게 규제를 제목을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PB를 사실 PB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PB는 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 대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PB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구성은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PB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중소 납품업체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규제 강화만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뭐가 필요한가.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그런 상생 생태계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B 시장은 하여튼 그 MB와 PB인데 내셔널 브랜드와 프라이빗 브랜드인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미 PB 시장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격입니다. 가격, 품질, 서비스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통사의 여러 가지 비용을 고객한테 다 넘기는 방식도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을 주는 거. 그게 이제 PB죠. 그래서 그 PB에 대한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한국이 주요 유통사에서의 PB 점유율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지만 뭐 편의점이다, 뭐 마트다, 슈퍼마켓이다. PB 시장, PB 점유율이 적어도 20%, 30%까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볼 때는 아직도 PB의 점유율은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한국은 아직도 PB가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PB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상품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옛날에는 뭐 가공식품 주로 위주였겠지만은 지금 계속 이제 뭐 식품 위에도 비식품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전 카테고리에서 PB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쿠팡을 필두로 해가지고 노브랜드 이런 어떤 PB들이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PB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과연 온라인에서 PB가 어떻게 이렇게 납품이 되고 또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지금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PB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느냐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프로모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또 제도나 또 절차가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PB 확대 역설이라고 돼 있는데 PB 시장은 말씀대로 분명히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PB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중소 제조업체가 이 성장의 혜택을 아직은 제대로 많이 향유하지 못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 납품을 통해서 분명히 매출이 증대하고 또 판로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그게 이익으로 뭐 잘 들어가지 못하고 또 중소제조업체의 어떤 역량이라 하면은 뭐 R&D, 기획력, 또 브랜드 마케팅이죠. 이런 부분들의 역량은 아직도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너무 유통사 일변도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PB는 개인적으로 저는요 PB 연구를 좀 옛날에 좀 했는데 PB의 순기능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PB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각자 유통, 제조, 소비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비자한테는 다양한 상품,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유통사는 상품 차별화, 그다음에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PB를 만들어서 우리 매장의 고객들을 이 로열티를 높이는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고 또 특히 초기 제조업체가 브랜드력이 약할 때 그 브랜드력을 극복하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래가 이제 지속되면서 제조사가 단순히 그냥 생산을 하청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문제고 또 유통사에는 많은 것들이 노하우가 유통사에 쌓이는데 제조사에는 전혀 그런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 정보가 쌓이지 않고 역량이 쌓이지 않고 그죠? 그 제조사가 계속 하청 구조에 머무른다는 거,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호간에 이런 혁신의 유인도 떨어지고 굉장히 상호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PB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PB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상생하면서 파이를 더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PB 시장보다 한국의 PB 시장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수출도 가능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제와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는요,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유통사마저도 PB에 대해서 꺼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PB 시장이 성장해야 같이 파이를 키워서 나눌 수 있는데 규제 일변도로 규제를 앞에 내세우는 것은 정확한 해법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규율은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하도급법이나 또 뭐 대규모 유통법에서 부당 단가 인하나 판촉비 전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사후적 제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사전 제재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거에 대한 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비용 구조를 보면 PB는 유통사가 상당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을 장악하면서 또 물류에 대한 비용을 또 대고 마케팅 비용을 대고 이런 것들은 유통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사의 이 동기부여나 유통사의 창의력을 또 너무 저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유통사도 더 커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 제조사의 이익도 더 커지고 하는 그런 상생 구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상생이 지금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법의 3축은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또는 더 정교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보 비대칭 완화라고 돼 있는데 이 정보를 우리 중소납품업체가 기여한 만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하면은 R&D,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역량,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 중소업체의 경쟁력이죠.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효율성.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 운영, 판매하기 위해서 물류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이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 같은 것들 어떻게 우리가 쉐어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재고나 프로모션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우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정성은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텐데 경쟁력과 효율성 쪽을 우리가 강화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책이나 규제만 계속 강화한다고 해서 이 구조가 벗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시장이 오히려 쪼그라들거나 협력 관계가 더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 공정성, 경쟁력, 효율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PB 시장의 생태계의 고도화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력. 그래서 결국 우리 중소납품업체 협상력 어디서 나오느냐? 협상력은 결국 경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경쟁력. 여러분 만약에 유통업체가 A라는 납품업체가 있는데 A를 B로 그냥 확 바꿔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A의 협상력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 가지는 게 뭐냐면 기술력과 또 상품 기획과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브랜딩. 예. 제가 옛날에 지금 기억나는데 PB 업체를 컨설팅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너가 저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우리 PB 이제 하기 싫으니까 MB 하고 싶으니까 MB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일방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 그래서 제가 마케팅 전문가니까 그때 마케팅 자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성비를 넘어서 가치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고 특히 협회나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단순히 보호보다는 우리 PB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력 플러스 효율성이 더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토탈 케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품 발굴에서 상품화를 거쳐서 브랜딩하고 팔로, 그다음에 이 팔로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토탈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밸류 체인에서 어느 한 가지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밸류 체인 전체에서 우리 중소 납품업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토탈 케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례들이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현대백화점을 좋아하는데요. 현대백화점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집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명인명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명인명촌 코너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뭔가 보니까 지역의 특산품을 현대백화점에서 발굴해가지고 그걸 브랜딩화한 제품이더라고요. 그 브랜딩을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브랜딩을 해가지고 상당히 프리미엄 제품으로 론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백화점에 딱 코너를 존을 굉장히 크게 잡아가지고 거기는 명인명촌 제품만 갖다 놓고 거기 모든 그 물류와 판매와 또 브랜딩과 홍보까지 다 이제 백화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납품업체, 그 농수산업체는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자기들이 안으로 흡수하고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메이커스랩은 하이마트에서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올라오면 그거를 매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고객들이 와서 어떤 동선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이 제품을 체험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역량을 계속 키워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인명촌하고 이 메이커스랩을 보면서 결국 유통사의 역할이 단순히 자기 회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토탈 케어, 특히 브랜딩, R&D, 물류, AS 이런 쪽을 좀 적극적인 서포트를 해주면은 충분히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온라인으로 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라인 비중이 주요 기업 기준으로는 유통시장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온라인에서는 배송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리뷰나 평판이나 이런 거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기업들은 이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 서포트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송, 반품, CS, 리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단기간에 그냥 매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사례는 지금 현재는 좀 바뀌었지만 이 꽃이라는 사례가 이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티브를 발견해 가지고 이 스몰 비즈니스가 이 플랫폼에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토탈 케어하는 거거든요. 토탈 케어.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소상공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품력만으로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꽃인데 하여튼 이 대형 플랫폼들이 우리 그 중소 납품업체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생할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 하동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온라인이 성장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플랫폼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실 대형 플랫폼도 여기 납품업체나 아니면은 거래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없으면은 플랫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기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같이 상생해야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플랫폼이 관련되는 그 이해관계자하고 정말 실질적인 상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플랫폼 업체들도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해외 거대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국 플랫폼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거대 플랫폼들은 차별화나
경쟁력 제고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맞춤형 상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프라인 위주인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 같이 아주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생의 방향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강점이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플랫폼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류 풀필먼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리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된 모델로, 온라인 특화된 모델로 상생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오프라인 중심인 기업들한테는 요즘은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죠. 제품에 대한 체험 매장, 또 시즌 기획전이라든지 테스트 베더,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화 브랜딩 이런 거를 또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제 맞춤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 맞는 생태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상생 관련해서는 제가 이 교육에 대한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이 교육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낱개로 하나하나씩 1대1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에다가 이 교육에 대한 자원을 최대한 좀 집중을 시키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맞춤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또 현장에서 멘토링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대형 플랫폼이 됐든 또는 정부가 됐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바로 리얼타임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체제가 굉장히 필요해요. 플랫폼과 현장 멘토링이 좀 같이 가면서 이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좀 대규모의 좀 투자와 그런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결국 공정거래 기반을 좀 보완하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보면은 표준계약서, 뭐 성과 공유 모델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고요. 또 사전 조정이나 중재 기능도 일부 필요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결국 R&D, 브랜딩, 또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제품 개발, 또 온라인 고객 경험 관리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경쟁력이 되겠고요. 상생 생태계. 그래서 이제 공동 물류. 제가 알기로 이제 전국에 있는 뭐 공동 물류 센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실질적인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공동 물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요 예측도 중요합니다. 수요 예측은 요즘에 대부분 다 플랫폼에서는 AI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고도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B라는 게 사실 뭐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로 가잖아요. 그런 걸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의 목표는 결국은 저는 대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중소제조사와 대기업이 대등한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가 그 오프라인을 그동안에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뭐 대형마트다, 백화점이다, 슈퍼마켓이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 상생을 많이 논의했었거든요. 상생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생이 좀 겉도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 왜 그랬을까?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파이를 같이 키운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 그냥 파이가 커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PB 시장 계속 성장하거든요. PB와 MB가 있습니다. MB는 그 제조업체들이 레디메이드 된 그런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거기는 역량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러면은 PB 시장에 있는 이 중소납품업체와 우리 유통사들이 힘을 합쳐서 PB 시장을 양적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질적으로 키운다는 말은 거기에 참여하는 갑과 을이 다 같이 경쟁력이 커져야지만이 질적으로 커지는 거죠.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같이 경쟁력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해외로도 수출되고 해외 PB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제품력과 가격과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생 지수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제도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상생에 정말 나서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상생하는데 뭔가 혜택이 없다면은 대기업들도 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을 상생 지수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평가해서 정확하게 거기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상생 지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건 제가 옛날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상생 지수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PB 시장이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 성장이 아니라 좀 질적 성장,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온라인이 워낙 발전해 있고 AI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 AI라는 기술을 우리 납품업체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PB 시장은 전 세계 유례 없는 뭐 KPB, 한국의 PB가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PB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관하기 다 힘을 합쳐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이 정현수 교수님께서 아주 다양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이기병 중견 정책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통상부의 중견기업정책관 이규봉입니다. 유통 제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나 통계들 중심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통산업의 동향에 있어서 지난 5년간 뚜렷한 그 변화는 온라인 부분의 급성장이고 대형마트의 위축이라는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중이 5년 전에 약 48%에서 지금 현재는 약 60%까지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통업체들의 지난 5년간 그 평균 성장률은 6.7% 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오프라인은 2.6%에 불과하고 온라인이 10.1% 성장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는 이제 백화점, 편의점은 어느 정도 성장세가 이어진 반면에 그 SSM이나 대형마트는 조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통업체의 매출이 조금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추경 예산의 확대라든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내수 진작 정책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의 일부 개선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의 플러스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은 이제 식품과 같은 신선 제품, 그리고 서비스, 가정용품, 가전 등 이제 여러 품목에 있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야겠지만 일단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유통산업은 단순히 유통산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과 물류와 소비와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를 연결하는 일종의 혈관과 같은 거라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또 소비자 편익, 물가, 제조업 성장 등에 직결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유통 구조가 좀 더 건전화되어야 된다. 건전화라는 거는 뭐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개방성이 이제 제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유통의 독점은 어떻게 보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과거의 대형 유통,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의 대형과 중소형 유통의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 구도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환경과 기술 변화, 소비 패턴 등등을 모두 고려해서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유통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일단 대중소 유통기업 간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기업 간 그리고 유통기업과 제조업 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는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정 경쟁을 제어하는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예를 최근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을 하나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신 사업인데 우리 온라인이 이제 요즘 K 어떤 컬처 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굉장히 큰데 우리 단독으로 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큰 유통망들이 오프라인으로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세계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함으로써 우리 중소소상공인 또는 이제 중소제조기업의 제품들이 그 해외에 있는 K 소비재 팬층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중에 많은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을 텐데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리 토론자가 다 발표를 마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유통제조업 상생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청일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과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 정책과장 이청일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과 회장님께 대단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중기부 입장에서는 유통 제조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도 물론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정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이끌어 가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통과 제조와 관련된 저희 지원하는 정책들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생협력 정책을 크게 보면 2006년도에 상생협력법을 제정을 했고 그 이후 2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를 보면 그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이 처음에 56개였다가 최근에는 251개로 대폭 확대되었고요. 상생협력 기금도 최근 작년에 3조 2천억 원 규모로 누적이지만 3조 2천억 규모로 조성되었고 약 82만 개의 중소기업 등이 그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상생협력에 대한 제도는 전반적으로 고도화되고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상생협력 정책도 좀 변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고요. 그 논리를 보면 제조 건설업 그리고 유통업 중심에서 그동안 수위탁 거래 관계를 해서 그 상생협력이 주로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금융이나 온라인 플랫폼, 방산 등 새로운 협력 관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이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상생협력 생태계 구성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정책은 산업 전반의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상생협력 정책을
의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상생 생태계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일단 참여 업종을 대폭 확대할 건데 상생협력 영역을 뭐 금융이나 플랫폼, 방산 등 전 산업 분야로 좀 넓혀가고 금융 분야에서는 상생 금융 지수를 도입해서 6개 시중은행부터 뭐 상생 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대기업은 동반 성장 지수에 편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도 상생 수준 평가와 대기업 스타트업 공동 챌린지를 통해서 그 방산 분야에 많은 그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상생 생태계 구성원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건데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상생의 파트너를 입점 소상공인, 그 스타트업, 지역 사회, 청년 이렇게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고요. 대기업의 기술 문제를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해결하고 노하우는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방안, 그리고 청년 인재를 대기업과 함께 육성하고 중소기업으로 유입하는 구조,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밀착형 상생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폭넓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생 성과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그 상생결제 납품대금의 신속 안전한 지급을 보장하고 상생협력 기금도 지원 범위를 협력사에서 지역 기업이나 소상공인, AI 지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생 생태계 확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산업 전반에 뿌리내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태계는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연결이 촘촘할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유통 제조업 상생 발전 방향인데요. 그 특히 뭐 유통은 그동안 판매를 맡아왔고 제조업은 주로 제조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 뭐 유통 제조업이 사실 그 가격이나 공급망 전체 경쟁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안전적 판로가 필요하고 유통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공급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로 상호 의존적인 파트너이지만 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것과 같이 최근 그 제조업 판로에 대해서는 데이터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격뿐만 아니고. 그래서 디지털화나 소비자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리고 재고 관리나 이런 것도 제조업계 굉장히 밀접한데 그 데이터를 사실은 유통과 관련된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제조 분야는 공존을 해야 되고 대신에 유통에 일방적으로 포섭되기보다는 제조와 유통이 브랜드를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기부에서 그 최근에 가장 이슈됐던 것들을 보면 플랫폼과 그 배달의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의 관계가 가장 좀 최근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과도 일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통사가 판매 채널을 독점하고 있고 데이터나 정보와 관련해서 그 정보가 좀 비대칭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점 소상공인들 여기에서는 제조업자가 될 것 같고요. 제조업체들이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부분 상생 방안이 조기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그 정책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로는 성과 공유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과 공유제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협약을 맺어서 어떤 공동의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 성과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통 분야에서도 상당히 넓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유통 분야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 물류 효율화나 공동 상품 기획, 재고 판매 예측, 뭐 디지털 전환 협력 등 협력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때 가장 경쟁력이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해외 유통망, 중소 제조업체와 연계하는 해외 동반 질주 프로그램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기금을 활용해서 공동 마케팅과 현지화, 해외 현지화 지원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동반성장 지수 참여 확대와 민간 자율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자율적 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상생 지수 고도화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금 동반성장 지수에서도 물론 유통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아니면 편의점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종별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좀 협력의 요소를 평가 요소를 좀 전문화시켜서 더 구체화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도 개선을 중에 있고요. 그렇게 좀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고요. 그 유통 제조업 현장에서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 앞으로 새로운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고 정부도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PB 제조업과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이진국 한국개발원 실장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 자료를 너무 재밌게 잘 들어가지고 하나만 좀 첨언드리고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제 자료 23페이지에 보니까 PB 확대 역설이라고 해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영업이익은 개선은 제한적이거나 정체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017년에 이 PB 제조업체 1000개사,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 중에 PB 제조업체가 한 300개 이상 정도 포함된 이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제조기업들은 PB 매출 비중을 늘릴 때 사실 MB 제품의 매출을 갉아먹는 자기 잠식이 발생을 합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사의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중소 또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늡니다. PB가 올라갈 때 매출은 느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그대로 정체가 돼 있는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이익보다는 유통마진 쪽이 확실히 거래상시 불균형 때문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현상들이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교수님 슬라이드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첨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관님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동반 성장지수도 나왔는데요. 교수님 상생지수 고도화도 좀 맞닿아 있는 영역인데 동반 성장지수를 이제 산출하기 이전에 협약 평가를 맡게 됩니다. 하도급 협약 평가. 제가 이제 거기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도급 협약 평가 항목 중에 이런 것들을 PB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면 동반 성장지수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토론 시작을 하면요. 제가 이 원고는 참고 삼아 나중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7년에 PB 연구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 경험들을 좀 들려드려도 지금 시점에 시사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PB 시장을 처음 들여다보면서 이 시장이 왜 존재하고 확대될까? 유통과 제조는 전통적으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말이죠. 왜 이런 수직적인 산업 간의 결합이 일어날까를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의 관점에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을까? 제조업체 상품을 매대 위에 올려놓고 소비자 그걸 잡아갈 때 바로 옆에서 보는 건 유통기업인 거죠. 그래서 유통기업이 소비자의 감성과 선호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포장재가 조금만 더 세련되면 좋겠다. 라면에 어떤 나트륨을 조금만 더 줄이면 좋겠다. 가격을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라는 걸 측근에서 바로 유통기업들이 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MD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PB를 만들 유인들이 유통기업 입장에서 생기는 것이고, 반면에 제조기업들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내셔널 브랜드를 구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시설 일부분에는 가동이 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좀 가동률을 좀 높이면 매출과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갈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유통기업과 협업을 해서 PB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고, 반면에 작은 중소기업들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내셔널 브랜드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로를 뚫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PB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조 입장에서도 PB는 아주 좋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교수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한 퀄리티의 가격이 다운되니까 당연히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네 번째인데, 시장 환경이 PB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유통기업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대형마트, SSM, 편의점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것도 브랜드가 다양해졌죠. 그래서 오프라인 지역 상권 기반의 이 경쟁들이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온라인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오프라인 경쟁이 격화가 된 것이고, 최근에는 알리테마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업들이 국내 소비 시장의 팥은 한정돼 있는데 팔아야 되는 경쟁 상당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살 길은 차별화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른 점포에 판매되지 않는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PB가 아주 큰 인센티브가 발생시킬 수 있겠다. 이제 제조업, 유통기업, 소비자, 시장 환경 측면을 봤었을 때 PB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한번 하게 됐던 기억이 있었고, 실제로 PB 시장을 좀 많이 성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비단 제조하고 유통기업만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기업도 PB가 있고요. 우리가 주말에 즐겨보는 넷플릭스도 PB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그런 콘텐츠들은요, 사실 넷플릭스의 PB예요. 소유권을 가져오고 넷플릭스에서만 방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PB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가 지금 전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생태계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PB를 할 유인을 가지는 동시에 이 PB 생태계를 뭔가 좀 위해야 할 인센티브도 있어요. 위해야 할 유인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통의 입장에서는요, PB라는 것이 사실 거래상 지위가 있기 때문에 PB를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 마트가 농심을 상대로 PB 하자고 못합니다. 거래상 지위가 있는 유통기업이 그보다 작은 제조업한테 우리 점포에 PB 한번 런칭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협상력 격차에서 우위에 있는 유통기업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상 지위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취약할 수 있다. 이 구조 자체가. 두 번째, 제조기업들은요, PB가 매출이 많이 뜨게 되면은 좋습니다.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MB가 자기 잠식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판매하던 그 내셔널 브랜드가 잠식을 당할 요인이 있고, PB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요, MB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조업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것들이 PB 생태계를 좀 잠식할 잠재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조와 유통기업 간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홀더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귀속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유통기업이 제조기업한테 PB를 한번 하자라고 하면은 제조기업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상품에 맞는 설비를 자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죠. 포장지도 새로 해야 되고 생산 라인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 라인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마트에 제가 제조업자로서 뭔가를 납품을 하게 되면 이 설비는 이마트하고만의 판로에서만 효용이 되는, 제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로 가게 되면 쓰지 못하는 설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마트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투자를 했으니까 리턴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거래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홀더 프로블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PB가 생태가 잘 발전될 요인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가질 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책 방향은 크게 좀 네 가지 측면인데요. 교수님 슬라이드에도 좀 다른 표현으로 비슷하게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양을 좀 잘 같이 닦자라는 거죠. 이 토양이라고 하면 유통기업이 제조기업한테 거래상 지위 불균형보다는
좀 규율을 잘 준수하는 차원에서 발주도 좀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제조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 이런 토양을 같이 좀 닦아가야 된다. 특히나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도 요즘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거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조기업으로서는 참 속수무책입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가 제조기업 스스로 뭔가 클레임을 잘 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앙회 여기 와 계시죠.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대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제조기업에 속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기업 스스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문제는 제조기업 제조기업들이 협동조합 가입률이 5%가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잘 닦여져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이 토양은 아직 현저하게 낮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같이 만들자는 거죠. 토양을 같이 닦고 좀 같이 만들자. 유통기업이 발주하고 제조기업이 단순히 하도급 형태로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고 유통의 마케팅 브랜드와 제조기업의 기술력을 좀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자. 세 번째는 같이 나누자, 같이 벌자라는 거죠. 성과 연동제 여러분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PB 상품에서 어떻게 성과 연동제가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할 여지가 좀 있는 영역인데요. PB 상품은 기본적으로 직매입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유통기업에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이 만들면 유통기업이 그거를 자기 제품으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그 반대급으로 자기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PB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이것을 많이 팔면 제조기업한테 넘어가는 것은 그냥 납품 단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러닝 게이트처럼 성과 연동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거기에서 최근에 뭐 왕가 사는 남자 러닝 게이트 그런 뉴스를 봤는데 많이 팔리면 팔수록 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이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PB를 통해서 성장을 했으면 이제 잊혀졌던 자기만의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를 또 한번 크리에이트 할 수 있도록 독립을 시키자. 독립할 수 있는 PB 업체들은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을 하자. 그런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의 이규봉 정책관님 말씀대로 올해 이제 유통기업 해외 진출 사업이 런칭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좀 평가하는 업무를 봐서 그 사업 내용을 좀 잘 아는 편인데요. 기존의 유통산업은 규제산업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점포 의무협일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어떤 지원보다는 규제산업이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제 지원의 영역으로 유통을 좀 바라보는 정책적인 시각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고 연간 500억씩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 13개 유통기업들을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유통기업들이 나가면 뭐가 나가겠습니까? 컨텐츠가 같이 나가야죠. 컨텐츠가 중소 제조 브랜드 컨텐츠 및 대기업 브랜드를 같이 달고 나가서 매출을 일으키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 타당성 평가에서도 적합하다라는 평가가 나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또 PB 제조업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통 제조 상생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변성준 한국상생제조연합회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생제조연합회에서 나온 변성준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앞에 교수님들하고 실장님들께서 다 대부분 커버해 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훑고 그 교수님이랑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PB 거래의 본질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뭐 유통사에서의 이익을 뭐 다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순기능이 있다라는 부분 좀 분명히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고정비가 분산되고 설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원가가 좀 세이브되는 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 그 잘 안 보이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제조사가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스스로 세우기 힘들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물량 보장은 되지만 장기적인 수요나 계약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실장님께서 이진국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비 전용화에 따른 종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제조사, 유통사에서 한번 납품을 시작하면은 다른 기회를 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생산에 대해서 라인을 아예 변경해야 되는데 이 고정 한번 바꾸는 비용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을 안고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이제 불공정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원가 상승이 일어났을 경우에 유통사는 매입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 원가 상승에 대한 위험 부담률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이런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있고요. 이런 구조를 좀 종합해서 보자면 PB는 제조사의 성장 발판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종속 구조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때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제 수제 맥주 시장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PB나 협업 제품들로 인해서 급성장했던 기업들인데요. 뭐 세븐 브루이나 제주 맥주, 카브루,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여러 가지 제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상표권 문제, 유통 구조의 변화, 브랜드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서 경영 위기까지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례들이 좀 주는 메시지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PB가 어느 성장의 동력이 발판은 되지만 결국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외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규제를 통해서 이걸 적절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되는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그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PB 비중과 마진을 규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갈랑법이라고 해서 96년도부터 시작했던 법들인데요. 이제 그게 그 시장에 도움이 됐냐 이걸 보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까르푸나 르클레르 같은 유통사들이 해외로 아예 발주를 돌리면서 이로 인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판로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들이 나왔지만 이미 한번진 제조 생태계가 또 원복되지는 쉽지 않았던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들로는 이제 영국의 갈랑법이라고 있는 GS코비라고 Grocery Supply Code of Practice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식료품 공급 코드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유도한 것들은 계약 조건의 명확화, 비용 전가의 금지, 그리고 거래 감시 체계 이렇게 해서 이제 불공정성이나 유통사들의 행포에 대해서 좀 막아줄 수 있는 제도를 해놓고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로서리라고 해서 식료품에 한해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유통기한이나 이 원료에 대해서 그 원주재 값이 변하고 유통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해가지고 해당 그 제도를 진행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뭐 제재나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카테고리에 한정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규제를 제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향후 정책 방향에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유통 규제가 아니라 제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단순하게 안전 기준의 케이스 같은 거를 넘어서 제조사의 부가가치를 정부가 직접 보증해주는 K-제조 통합 브랜딩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소 말은 긴데 따지면 뭐 코리아 서티파이드 매뉴팩처링 해서 뭐 KCM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해외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국가가 제조 품질을 보증을 하고 이를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PB 납품의 경험이 있는 우수 제조사들에게 공신력 있는 품질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자체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제조사는 PB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 강화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자체 MB 제품의 확대를 통해서 라인업을 확장을 하는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PB는 생산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원가에 대한 세이빙의 역할로서 활용을 한다면 고부가 제품인 자체 브랜드를 전환해서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제조사들이 특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 디자인, 뭐 스토리텔링, 브랜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사례로 보면은 일본의 제트로라고 이 일본 정부 자체가 중소 제조사들의 해외 영업 조직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입점을 지원하고요. 해외 유통망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것들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진출한 기업들이 현재에서의 마케팅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이드도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사가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본 기업 중에 한 7, 8만 개 정도의 기업이 나가 있는데 이 중에 한 2만 개 정도가 이런 제트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출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700개 정도가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2,000개 정도가 이런 제트로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제조사가 국내 시장에만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판로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B의 논쟁의 핵심은 유통 규제가 아닙니다. 제조사가 유통 구조에 중속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PB는 제조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B가 제조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유통과 제조의 진정한 상생은 규제를 늘려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뭐 다 알려주는 것보다는 제조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쟁 등으로 인해서 유가도 오르고 비닐 포장재 등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서 중소기업들이 특히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제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판매나 납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축소하기보다는 지원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과 시스템의 도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황영만 중소기업 중앙위의 소상공인 정책실장께서 유통제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전례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 황영만입니다. 우선 오늘 간담 준비해 주신 이재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보좌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 주제 발제해 주신 정영승 원장님 애쓰셨습니다, 진짜. 정영승 원장님 말씀 중에서 문제는 PB 자체가 아니라 가치 배분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었고요. 100% 2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한 15년 전인가요? 이제 IT 쪽이었습니다. 신생업체는 뭐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게 되는데 그 순간 이제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 결국 R&D 투자 등을 하지 못한 채 동물원에서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무리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개선된 거 아닙니까? 현재 시장 거래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제 수국 기업과 위탁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 기업의 B2B 거래죠. 주문을 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 의존도가 한 67.3% 정도 나왔거든요. 아마 구조적 거래 구조, 이게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개선되는 것 같으면서도 최근에 보면은 뭐 온라인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뭐 대형 마트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게 최근에 뭐 한 달 사이로 계속 발표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보시면 아까 산업부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다 온라인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소기업 입점업체들 중심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이라든지 부당거래 이걸 한번 입점업체 대상으로 조사를 매번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15년 전, 20년 전부터 뭐 입점업체 조사를 계속하고 문제가 되고 최대 뭐 50% 수수료 떼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공정위 단속도 뭐 단속 내진 제재도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또 온라인 쪽이 좀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 또 불공정 거래 행위가 한 30% 된다. 이게 뭐 응답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특히 또 수수료 문제, 비용이 좀 과다하다. 그런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매출액이 한 41% 조사하면 그런까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든
뭐 이게 직접적 규제라고 하면 뭐 풍선효과로 다른 게로 또 광고 선전비 뭐 그런 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교수님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규제가 능사는 아닌 건 저희들도 분명히 알죠. 근데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이걸 좀 어떻게든 정부라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은 데입니다. 데이터 독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좀 자체 역량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점,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기 똑같은 납품 단가 문제. 근데 이게 요즘은 이게 아까도 뭐 알리템으로 말씀하셨는데 중국산하고 또 넘어오기 때문에 참 이게 해결하기 난망합니다, 진짜.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국내 제조 산업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공동화되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다들 뭐 트럼프가 지금 망한 미국 제조업을 키우겠다 하고 하면서 이거 밸류체인을 다시 완성하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뭐 잘못된 좀 그는 시행착오 되지 않도록 이것도 한 번씩 보살펴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저희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오프라인 쪽 유통업체가 좀 뭐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됐고 아까 뭐그 의무휴업 그건 둘째치고 그건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 공정위 조사가 좀 속된 말로 빡세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많이 좀 나아졌다고 보거든요. 뭐 완전히 근절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저기 온라인 쪽으로 이제는 조금 더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 쪽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온라인 플랫폼 쪽 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어떤 규제를 좀 규제 내지는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한데 아직까지 뭐 입법 논의가 조금 정체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도 계속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런 상생이다 보니까 저희들 상생협력 민간 차원에서 16개 대형마트까지 해가지고 뭐 온라인 쇼핑몰 해가지고 유통상생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저희들끼리 소통 채널은 뭐 전쟁 중에도 이란하고 뭐 미국 전쟁 중이지만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만 거래가 조건이 나쁘고 그러더라도 채널을 확보해서 서로 간 대화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인지 모색하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 유통상생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협의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저희들 뭐 어쨌든 중소기업 관련이다 보니까 우수한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모집해서 품평에 MD가 와가지고 이제 본인 그 매기 채널에다가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상생 대회를 이제 공정위 하고 뭐 중기부 도와주셔가지고 매년 하면서 저기 우수 저기 대형 마트라든지 유통 채널에다 상을 주면서 좀 상생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좀 해달라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홈앤쇼핑이라는 게 지금 다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저희 쿠팡하고 협력해가지고 쿠팡에 거기 로켓 배송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홈앤쇼핑 입점업체들이 그걸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좋은데 확대할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뭐 지금 쿠팡이 조금 문제가 좀 뭐 여러저러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 사례도 여러 가지 한 번씩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거나 이런 거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또 개선해 나가면서 또 상생할 건 또 정부 차원에서 할 건 하고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될 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난주에 보면 공정위가 좀 뭐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관해가지고 성장하겠다고 해서 뭐 의뢰 협상력을 보강하겠다. 기술 보호 피해 구제 확대라든지 그리고 불공정의 법 집행 역량을 높이겠다든지 그리고 경제적 과징금 좀 선진국수를 높이겠다든지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현장에서 이행력과 신속하게 좀 시간을 좀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면은 그런 거래 관행이나 거래 질서를 좀
저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흔히 말하는데 그걸 바로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유통 제조 상생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이시승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대협력실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대협력실장 이시승입니다. 먼저 온라인 유통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그쪽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역할에 더 크게 느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생태계 내에 계신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같이 상생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정한 성과 배분이나 또 균형 있는 그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그 비용 전가라든가 거래 조건의 불공정성이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현재 그 글로벌 플랫폼들의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저희 국내 플랫폼 산업도 사실 어려운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산업의 위축이나 또 풍선 효과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규제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지만 또 규제가 사전적으로 강화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또 소비자 선택권 축소라든가 뭐 이런 또 부작용이나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신중한 검토와 좀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께서 일단 규제를 넘어서 상생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본 상생에 대해서 일단 그쪽 방향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는 그 과거와 달리 상생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발제문에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제품 공급만 해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 배송이나 반품, 또 고객 응대, 리뷰 관리가 다 포함된 고객 경험 전체가 경쟁력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유통과 제조 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서 데이터 분석과 수요 예측, 또 마케팅, 물류, 글로벌 판매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인프라로 진화하면서 유통사의 역할이 판매자에서 성장 파트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중소 제조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형 유통 채널 입점 자체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품 개선까지 가능해지는 등 성장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제문에서 제시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중소제조업의 협상력은 보호가 아니고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중소제조사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수많은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서 작지만 확실한 개선 포인트를 가진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특정 마니아층을 겨냥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거나 또 제조 과정이나 브랜드 스토리를 영상으로 공유해서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유통의 빠른 속도와 또 데이터 활용 능력 이런 부분을 극대화한다면 대기업 제품들 사이에서도 중소제조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안은 국내 유통 제조업 상생 논의는 이제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해외 수출, 역직구 및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이제 중소제조사에게도 새로운 성장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K 소비재가
K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고 역직구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생 생태계 고도화와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같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 온라인 플랫폼 입장에서도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 중소제조사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와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통 상생 대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 작지만 현장에서 그 유통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모델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노력을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생 문화가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협회와 유통업계가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온라인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제 발표와 토론문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주제 발표하신 분과 아니면 토론장께 지정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토론 너무 좋은 토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또 한번 정리하는 좋은 시대가 됐고요. 그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서 향후 정책 방향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규제보다는 상생을 위한 뭐 체질 강화, 또 경쟁력, 효율성 이런 쪽이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KPB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PB를 좀 프리미엄화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의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가 세븐일레븐의 PB가 상당히 프리미엄화됐거든요. 그 MB보다도 더 프리미엄화돼가지고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풍성하게 많이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유통사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셔널 브랜드하고 맨날 하려면 거기도 맨날 마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PB를 굉장히 프리미엄화 해가지고 PB 제조업체랑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려면 그거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K 컨텐츠, K 프로덕트 하는 이 한류가 기업들이 만들었지만 정부가 이 한류라는 걸 계속 지원하고 하는 그런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한국 유통사들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한국 유통사를 통해서 나가는 KPB의 위상을 더 높이고 해서 우리가 파이를 결국 키워가지고 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더 많이 만들자는 거죠. 그거는 MB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인데 결국은 이제 국내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유통업체들 우리가 직구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유통업체들이 계속 한국 시장에서 그 마켓 시야를 넓힐 거기 때문에 그 해외 플랫폼하고 우리가 협력할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해외 플랫폼의 의사결정이나 해외 플랫폼의 이런 생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외 시장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인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플랫폼이 잘 돼서 해외로 많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 방법이 제일 사실은 현실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뭐 300억, 500억 해서 지금 뭔가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이다, 뭐 또는 뭐 역직구다, 아니면 현지에서 판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점점 강화해서 K 유통을 먼저 좀 띄우면서 KPB를 같이 띄우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보면은 K 프로덕트는 대부분 다 MB라고 봐야 돼요. MB, 뭐 삼양식품, 뭐 농심, 뭐 하여튼 MB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걸 PB 쪽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PB가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글로벌에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질적인 성장도 하면서 양적으로는 해외로 가서 양적으로 넓히면서 질적으로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고, 그리고 제가 저는 사실 그동안 연구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다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다 봤는데 이 대기업도 사실은 인센티브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정말 진정성 있게 여기 나오려면은 대기업도 얻는 게 있어야 진정성 있게 나오고, 대기업은 자기들 손해만 보는데 계속 진정성 있게 못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대기업 중에서 뭐 온라인 잘 모르겠지만은 뭐 오프라인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요즘 거기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도 뭔가 뭐 수익이 됐든 아니면 운신의 폭이 됐든 아니면 지금 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적 지원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유인이 있게 만들어 주면서 그 유인의 상당 부분의 이득을 PB 쪽으로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저기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혹시 마이크. 네, 저는 그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환영합니다. 이대관 그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적이고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그 PB 관련돼서 토론이 있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정현성 교수님이라든가 같이 하신 많은 분들께서 거시적인 큰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중소기업이 바로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조금 미시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PB는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유통사가 갑으로 또 제조사는 을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정책들이 적용되고 또 앞으로 또 발굴되면서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PB 거래를 하다가 거래 종료 계약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에 유예 기간을 두었으면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PB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물론 2,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겠지만 갑자기 계약 해지를 받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전폐에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상생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상생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규제 부분도 일부는 필요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PB 거래를 중단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그 KPB 글로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이 PB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해외로 나가는데 오히려 더 중소 입장으로서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K 브랜드가 글로벌 하는 데는 아마 자기 중소기업 브랜드 자체로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린다면은 K 글로벌 브랜드로 PB를 진출할 때는 반드시 MPB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MB 개념은 어떤 국가가 K 푸드라든가 예를 들어 K 제품이나 우리 코리아 제품이라는 부분을
표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보증할 수 있는 브랜드 형태를 다루고 그리고 중소업체의 브랜드가 갈 수 있는 그런 MPB 형태로 갔을 때에 해외에서 경쟁력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 브랜드 글로벌 PB 브랜드에서 반드시 MPB 형태로 해서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오늘 PB 주제하고는 좀 관련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중소기업체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 또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업체가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은 인지도 부분에서 대기업하고 또 어떤 좀 중견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낮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하고 매칭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업체들이 유통업체하고 또 제조업체, PB라든가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에 중소업체가 상당히 지금보다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 쪽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하면은 중소기업체가 자기 제품들을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채널을 하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플랫폼은 결국은 공급자인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유통업체, 기업체, 특히 마케터들이 어떤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서치하려면은 사실은 전부 다 자기가 어떤 전화를 하고 또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제한적인 상황이 있는데 보다 전체적인 어떤 중소업체들의 현황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다면은 우리 중소기업체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소업체들이 생산 능력, 또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하나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면은 저희 중소업체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혹시 답변? 네, 마지막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예전에 이제 공동 브랜드 지원 사업도 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사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뭐 심사위원들이 좀 심사를 해서 뭐 MBN이나 아니면 TV 이런 데 홍보를 직접 해주는 사업을 지금 중소기업 유통센터 거기서 좀 했었거든요. 지금은 중소벤처기업 유통원으로 바뀌었지만은 거기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컨셉하고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중소기업들 홍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그죠? 알고는 계시죠? 거기는 어떤 형태냐면은 제품을 가지고 가서 직접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게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나 A라는 회사를 내가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누구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유통이라든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치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업체도 있겠구나. 이런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 100여 개가 내가 예를 들어 떡을 서치를 하는데 100여 개 회사가 쭉 나오면은 그 100여 개 회사 중에서 생산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제조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회사가 좋겠구나 라고 선정해서
가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매칭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중소업체가 어려운 부분이 스스로 그 수요자한테 가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매칭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채널을 만들어라 그런 중기부의 그 소담 스퀘어 그 내용이 조금 그 취지하고 좀 부합하지 않나요? 그것도 보면은 거기서 직접 홍보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뭐 그거 하려면 무슨 공간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은 소담 스퀘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정부에서 말을 하면은 좀 거기서 좀 자기들이 조금 취향에 맞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예.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조금 아주 이렇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접근성에는 지금 현재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프라인 개념에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적이에요. 취지예요. 식품 박람회나 이런 통해서 중소업체들이 출품을 하는데 그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라인 쪽에서의 업체가 홍보될 수 있는 거기서 들어가면은 내 보시는 그러니까 온라인 쪽은 오프라인 쪽은 박람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 있다면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그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업체들이 도움이 될 거다. 예.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여러분 발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26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현실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현실에 가장 힘든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지금 현재 72개 회원사에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 인원만 지금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있는 제조업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여기에 그 국회에 지금 이제 법률을 제정하시는 곳인데요. 대충 저희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처벌에 대한 그 법리 구성이 한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노란봉투법이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모조리 다 이 기업인을 구속 및 처벌을 하기 위한 법들이 너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국자들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가성비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하고 저도 해외에 수출하는 애국자입니다. 조세, 세금을 많이 내서 중앙 정부를 축적하고 재정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해서 정말 우리는 애국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법률을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처벌, 구속 그리고 이 공무원들 아니 밖에 나가서 영업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회사를 방문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자들은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분쟁까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나프타가 없어서 세제 원료, 용기, 그다음에 라벨 이 모든 것을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애국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노동자들, 근로자들만을 위한 법은 생기고 이 중소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에 좀 논의를 오늘 두 가지만 그럼 압축해서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맞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도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소상공인이라는 말 자체는 상업인과 공업인의 합성 말입니다. 근데 왜
대기업은 정확히 표현하시고 중소기업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소상공인은 솔직히 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업인과 상업인이 엄격히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소상공인으로 묶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늘상 들었는데 네. 오늘 이게 국회에 왔으니까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아니 어떤 차원에서 오늘 오신 그러니까 거죠? 상업 예? 오늘 어떤 주제 때문에 오신 거죠? 주제를 자유 토론을 하라고 해서. 그건 아니죠. 그 자유 토론이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하는 유통 제조업에 관련된 지금 이 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이지. 오늘 국회 처음 오셨나요? 예, 처음 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좀 죄송한데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을까요? 네. 그 지금 뭐 직접 말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잠재적인 그 범죄자라든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법들이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그러는 사고를 예방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이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저희 아마 참석해 주신 분들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좀 논의가 이렇게 진전이 되다 보니까 온풀법으로 좀 자연스럽게 귀결이 또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또 다른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주제에서 좀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PB와 관련된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아직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 쉽게 생각하면은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 또 그거를 늘 이게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잠깐 뭐 주제하고 관계없는 말씀 주셨지만은 또 그것이 하나의 규제가 되고 간섭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 어떤 그 자율에 의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모범적인 건데 사실 그게 늘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해법에 대해서 좀 나중에라도 좀 의견 주시면은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좀 뭐 제도적으로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나중에 주면은 저희들 더 좀 요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상에 아무리 저기에도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보니까 전 내용이 너무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프런트에서도 같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가 좀 또 앞으로 더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계속 관심 가지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